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고 학교에서 칼에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했는데 이유는 나쁜 학생들이 자신의 친한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학생들을 혼내주고 싶어서 그랬다. 예전에도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해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다. 반복되는 자해행위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는 약물치료를 권했지만 학생이 약물치료를 거부하고 어머니도 약물치료보다는 상담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 상담자가 이제 면접을 하니까 시선 접촉은 괜찮았고 우리가 이제 아이 컨택을 주로 이제 상담 장면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 컨택은 비언어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눈 마주침이 잘 되는지 이것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않았지만 경직되어 있고 불안해 보였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다. 자해 흔적이 있는 손목을 계속 만지작거렸고 아버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에서 어머니와는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어머니는 교사인데 성취지향적인 분이고 몇 년째 보직을 맡고 있고 자녀 양육을 회피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딸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언니는 외고에 다니고 있고 공부 욕심이 많고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였다. MMPI하고 지능검사가 있었는데 MMPI는 2사 코드 타입, 그죠? D와 PD가 60점대 후반, 그래서 2사 코드 타입이고 지능은 130점대. 130점이면 우리가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상위에 있는 점수대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언니도 이제 외고에 다니는 것을 봐서 이 내담자도 굉장히 인지적으로는 뛰어난 그런 친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사례를 좀 개념화하기 위해서 이 내담자가 보이고 있는 그 관찰 가능한 증상 그리고 호소 문제들을 좀 정리해 보면 자해행위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해행위. 이 자해행위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물어봤더니 어떤 거였다? 학생들, 친한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분노가 생기면 자해를 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내담자였다. 약물치료보다는 이제 상담에 오고자 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형태의 내방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이제 어머님이 이 아이의 진로를 걱정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게 되면 코드가 뜨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 경력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좀 거절하고 약물 치료보다는 이제 상담을 원하는 그러한 이제 보호자나 내담자가 있을 수 있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내담자에 대한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부모님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부모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성취지향적인 분이었다. 그죠? 성취지향적인 분이고 부모 갈등이 있다. 그죠? 부모 갈등이. 그리고 모가 성취지향적이고 그다음에 딸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혼자 살라고 이야기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죠? 어머니가 내담자에 대한 정서 상태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겠다. 그죠? 자해가 있는데요. 네. MMPI 결과표는 여기에, 그죠?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2사 코드 타입이다. 네, 2사 코드 타입. 2사 코드 타입의 큰 특징은 이러한 행동적인 경향과 우울한 경향들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죠? 우울과 행동화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살 시도가 많은, 그죠? 자해나 자살 시도가 많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능은 130점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인지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지만은 정서적으로는 부적절한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 내담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지능은 우수하지만 네, 이렇게 이제 개념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 검사가 내담자의 증상, 호소 문제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사 코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분노, 적대감, 소외감, 네,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적대감과 소외감은 네, 이런 양육 과정에서의 갈등, 부모 갈등, 그 다음에 부모님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다뤄주지 못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심리 검사들이 우리가 이 사례에서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보충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담자의 강점은 무엇인가? 여기 네, 지능이 우수하다, 인지적으로 우수하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했다? 관심이 있다. 진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어머니가 그렇겠죠. 부모님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있다. 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가, 이 내담자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목표는 무엇인가? 상담 목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정서적인 처리를 잘 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잘 적당하게 하기 못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높여줄 수 있겠다. 그죠? 적절히 표현하기.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이런 자해 행동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자해 행동을 이제 소거시키는, 감소하는 그러한 목표를 세울 수 있겠다. 뭐 이거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목표들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갈등 안에서 이 내담자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분화와 같은, 그죠? 자기분화와 같은 형태의 목표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해 행동을 어떻게 감소할 것인가? 그죠? 자해 행동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들어준다 라는 거, 그죠? 경청. 네. 뭐 어느 상담에서도 다 필요한 내용이지만 특히 이제 자해 행동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들어주는 경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그 분노, 적대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청하는 경험이 이 내담자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대안 활동, 그리고 대처, 행동, 탐색,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례에 대한 기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 자, 질문입니다. 사례 개념화 해보십시오. 우리 이제 사례 개념화 이런 식으로 해봤죠. 그래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사례 개념화를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으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 문제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담자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내담자 문제 이해에 대한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우울과 반사회성이 높기 때문에 이사 코드 타입이기 때문에
주 호소 문제나 증상은 우울 증상 및 반사회성으로 인해서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직성과 불안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우울과 행동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잘 표현하지 못해서 자해와 같은, 자해나 자살과 같은 어떤 그 행동화 기제가 나타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울하고 행동을 부정적인 패턴을 지속하게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 여기에서의 원인은 분노였는데, 분노가 생기는 상황이 있었죠. 네, 친구를 돕기 위해.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친한 친구를 누군가 괴롭혀서 그 괴롭히는 친구를 혼내주기 위해서 이런 분노가 일어났고, 이게 자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사례에서 이제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경로는 자해 행위는 나쁜 학생들이 자신의 친한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혼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이고요. 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해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자기가 어떤 뭔가를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자해 행위로 이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적 역동은 무엇인가? 내적 역동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성향, 이렇게 되는 개인적인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사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죠. 우리는 이제 이사코드 타입이기 때문에 이사코드 타입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자해행위로 나쁜 학생들이 혼날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의 경직성, 불안, 우울, 반사회성 등이 내적 역동에 해당합니다. 이 기저에는 무엇이냐?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한 적대감과 소외감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실 수 있겠죠. 4번, 문제를 지속시키는 외적 역동. 외적 역동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 환경적인 역동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례에 많이 탐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갈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 갈등이 내담자한테 내담자 문제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어떤 성취지향적인 태도, 이것은 정서를 좀 다루지 못했다라는 거. 언니와의 만남이나 대화의 부족, 그 다음에 내담자 문제를 이런 것들이 이제 내담자 문제를 지속시키는 외적인 역동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문제 해결이나 극복을 위해서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상담 목표를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다. 내담자는 무엇보다 통제감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역기능적인 신념, 행동, 감정 등에 대한 성공적인 통제를 경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보다는 문제 상황을 검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청이다. 잘 들어주는 경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 28번의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내담자의 자해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고려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데요. 내담자의 자해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고려해야 될 점은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원만하지 않은 가족관계에서도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울과 반사회성이 검사 결과 높아진 것은 가족원 간의, 구성원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문제도 자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자해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더 고려해야 될 점들은 우리가 더 그 현상들을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갈등, 그죠? 부모의 갈등이 영향을 주고 있고 내담자가 이러한 그
부모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 또는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들을 우리가 학습하지 못했을 가능성, 이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답변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28번 사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29번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네, 29번 사례입니다. 대인관계 문제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머니의 상담 의뢰로 온 남자 고등학생인데 내담자는 상담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다. 비자발적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초등학교 때 학급 친구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학급 교사나 부모님 모두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았는데 자신만 지적하는 교사, 잘난 척하는 친구들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를 싫어한다. 자신은 게임을 잘하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올려 온라인에서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사례 개념만 좀 정리해보면 이 내담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겠죠. 상담에 비협조적이다. 상담 받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런 그 물건 훔치지 않았는데 모두 안 믿어줬다. 이런 이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신만 지적했다. 그리고 이제 대화하기 싫어한다. 그죠? 어떠한 그 대인 관계에서의 좀 철수가 나타나고 있다. 네, 또는 회피. 그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인관계에서 좀 철수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도 역시 이렇게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기 어렵겠죠. 직접적인 원인은 교사가 자기를 지적만 한다. 자기 지적, 교사의 지적. 그죠? 그리고 잘난 척하는 네, 이것은 우리가 하나로 조금 통일하면 무엇이다? 인정받지 못함. 그죠? 학교 생활에서 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기저에 있는 원인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초등학교 때의 어떤 트라우마, 그죠? 훔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다. 누명에 대한 경험,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나 교사나 모두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네. 불신된 경험.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어떤 개인적인 특성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혼자 있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러한 학생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강점을 살펴보면 인터넷 게임 잘하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올려서 온라인상에서 인정받고 있다. 을 통해서 온라인 상 인정받고 있음. 그죠?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 실제적인 대면관계보다는 이런 온라인과 같은 측면에서 더 이제 선호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목표를 잡을 것인가? 그죠? 비협조적인 태도, 그다음에 대인관계에 대한 철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내담자를 상대해야 된다. 그죠? 네, 협조적인 내담자로 변화하는 것. 이 정도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담에 이제 상담에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협조적인 내담자로 이제 변화시키는 좀 이 하위 단계의
목표들은 이제 상담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내담자에게 작은 그런 어떤 그 목표를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 긍정적인 피드백. 내담자가 협조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부정적인 피드백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는 것은 강점을 부각시키는 것. 여기에 이제 게임도 잘하고 동영상도 올려서 온라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내담자가 의뢰된 것들, 그죠? 우리가 이제 해결 중심 상담에서의 관계성 질문 같은 거, 관계성 질문이라는 것은 어머님이 왜 이렇게 상담에 요청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제 계속 인터넷 생활,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질문들이 된다면, 네, 양가 감정들이 있다.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 역시도 실제 이 온라인상에서만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양가 감정을 탐색하고, 네, 욕구, 우리 현실 치료에서 기본적인 욕구들을 탐색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이제 계획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욕구 탐색 이후에 조금씩 이 안에서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도록 하는 것,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목표를 이제 더 이렇게 밀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목표 자체를 협조적인 태도로 바꾸는 내담자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적응적인 태도를 갖는 내담자로 이제 또 목표를 바꿀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이제 목표를 잡느냐에 따라서 전략과 기법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강점은 무엇입니까? 네, 강점은 네, 여기 찾은 내용대로, 그죠? 그 온라인상에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이런 그 내용처럼 사례에서 이제 충분히 이 내담자의 강점을 찾기 어려울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찾기 쉽지 않지만 정직함, 그리고 자신만 스트레스를 유쾌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답변을 하실 때 자신의 어떤 답변이 충분히 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내용들이 질문이나 사례가 이제 충분하진 않지만 제가 본 내용들은 게임도 잘하고 동영상도 잘 올리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좀 충분히 인정받는 그러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또는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 이 사례에서 그죠? 어떤 순위로, 어떤 순서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정하겠습니까? 목표는 여러 가지지만 어떤 걸 먼저 개입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대인관계 철수가 좀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교사나 부모 모두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잘난 척하는 친구 때문에 대화하기 싫어하는 부분, 온라인상에서 인정받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 대화는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은 대인관계 측면에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는 관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례 개념화에서는 그죠, 비협조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이제 우선순위로 보았죠. 그래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 협조적인 태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긍정적인 피드백, 강점을 부각하면서 이 내담자의 어떤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셔도 되겠죠. 세 번째 질문인데요.
비자발적인 내담자 어떻게 개입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비자발적인 내담자. 이 경우에 우선 신뢰로운 상담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감, 그다음에 저항을 잘 탐색하고 저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상담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형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택권을 이제 내담자한테 준다라는 식으로 형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비자발적인 내담자에 대한 것은 이제 앞에서 조금 더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상담하기 싫어하는 내담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